국회 본회의장에서 폭탄급 폭로가 4천억 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4천억 근데 4천억 이거 진짜야? 노태우는요 결국 비자금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 뒤통수를 딱 때리는 엄청난 사건이 또 터집니다.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씨의 돈 20억을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도 받았다. 이거 밝혀야 된다. 다 엮여 있네요, 그러면. 재벌 총수 36명 조사를 받았고요.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됩니다. 왜 12시에 했는지 아세요? 점심시간이니까. 너 트럭으로 갈아버릴 거야? 진짜 영화 같다. 그렇죠. 작전을 짜는 것 자체가 007 영화의만큼의 복로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선 하얀 맘 대신 하얀 봉투들이 사랑이고 똑같은 dirty 사과 하나 없는 사과 상자 속에 비열한 자들의 욕심이 가득해 내 숨을 막는 dirty cash.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미친 소리일까 내 꿈을 막는 Dirty cash 행복의 기준마저 돈이 되는 세상 내 꿈은 얼마 Yeah, yeah. 진짜 너무 신나는데 맨날 이런 노래만 하면 안 되나? 신나는 노래 노래방에서 너는 아니 근데 의상하고는 참 안 어울리네요 오늘. 네. 회식 때 흥난 비서 컨셉입니다. 이 노래 아시죠? 아니 나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신나서 그냥 일단 저 인사 한 번만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우잘몰 힌트송은요. 빅뱅의 Dirty Cash입니다. 근데 이게 200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어떻게 알아요, 크리스티안? 저는 그 K-pop 처음 알게 됐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됐던 그룹 중에 하나는 빅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노래였어요. 그 2006년이라고 하셨죠? 네. 저는 K-pop 알게 됐을 때는 아마 2009년, 2010년쯤이었으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Dirty Cash이잖아요. 네. 아, 오늘 또 멕시코 얘기 나온가 싶었어요. 네, 멕시코 그게 많아요 또. 근데 한국 그 국회샷 또 관련 있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정정을 좀 하나 하고 제가 또 이렇게 학교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네네. 학교 하얀 봉투는 이제 없습니다. 네. 교직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은 또 못 참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집에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이 힌트송에 관한 또 설명은 이분이 해주실 거예요. 네. 해주세요. 예. 파워풀하다. 네. 더리 캐시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죠? 더리 캐시. 뭘까요? 더러운 돈. 더러운 돈이 아니야. 더러운 돈. 비자금이라는 건데 크리스찬 비자금 알아요? 저는 약간 비자 금지. 제일 무서워하는 비자 금지 지키는. 민감하구나. 안 돼. 그건 줄 알았어요. 다 잘 몰라요. 혹시 승훈 학생 비자금이 뭔지 알아요? 비자금? 세금 추적을 할 수 없도록 숨겨둔 돈을 비자금이라고 하죠. 네, 이 대한민국에는 이 단어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 크리스티안처럼 비자금이 모르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 동료들한테 한번 비자금 한번 물어보셨나요? 네, 오늘도 영상 준비하는데요. Z세대에게 묻는다. 함께 보시죠. 네. 비자금이 뭔지 알아? 비자금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정치권에서 비밀로 거래를 하는 자금이라고 알고 있어. 비자금이 뭔지 알아?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비자금이 그 약간 비상금처럼 몰래 숨겨두는 돈이지 않나? 개인이 몰래 축적해둔 자금? 비자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비자금 하면 정치인들이 생각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다고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사과박스에 돈을 넣어서 주던 정치인이나 회장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이 생각이 나. 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전두환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전직 대통령 비자금 폭로 사건입니다. 자, 특히 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사건은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문민시대 개막을 알리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식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2월 25일 대통령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살리면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세 가지의 당면 과제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왜 여소야대를 여대 야소로 바꿔버렸던 그 3당 합당. 거기에 이제 이 김영삼 그 총재가 들어가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맞아. 가 실현이 된 거예요. 실현이 된 거예요. 1993년 제14대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취임을 했죠. 자, 이 김영삼 정부는요, 문민정부라 불렀는데요. 문민정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문민은 직업 군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란 뜻인데요.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가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군부와 연계되지 않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더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199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소위 3당 합당을 통해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을 창당했고요. 만년 야당 인사에서 여당으로 극적 변신했던 김영삼 이 인물이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민정당은 과거 군부 세력이 장악했던 곳이잖아요. 민정당의 터전에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적어도 군부 출신은 아니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 문민정부라는 별칭을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영삼 정부 초기의 모습은 눈 뜨면 뭐가 확 개혁의 깃발이 딱딱 꽂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1960년대부터 한 30년간 지속되었던 군인 출신들, 대통령 시절의 잔재와 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 이거 딱 끊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을 하고요. 공직자 재산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지금 공직자 되려면 재산 공개되잖아요. 공개해요. 이게 이때부터. 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 강요들의 재산 명세를 아주 쫙 공개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뭔가 청렴한 이미지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진짜로 청와대 점심 메뉴가 서민들을 대표하는 칼국수. 네, 칼국수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유명했죠. 거기 서울에 유명한 칼국수 집 가보면 김영삼 대통령 단골집이라고 약간 써 있거든요. 가봤어요? 그냥 진짜? 봤는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좀 불고기파. 고기 좋아하는 너무 외국인 같아. 저는 사실은 이 면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식점에서 대통령이 오신 곳이다. 뭐 이렇게 걸어놓고 보는데 김영삼 대통령 하면 소박하고 소탈한 그런 대통령을 표방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집권 초기에는요, 인기 폭발이었어요. 뭔가 달라. 내가 얘기했죠.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임기 첫 해였던 그 1993년 갑자기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실 그때 전쟁 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금융실명제가 뭐냐면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 이걸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당시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나 봐요. 탈세나 부정부패가 아주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돈 내 거 아니야 하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돈 많으신 분들, 그 뒷주머니 차시는 분들 그 얘기고, 실제로 이 당시에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통장을 만들 때, 장혜원 아나운서님, 네. 통장 만들 때 지금 그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제 만드세요? 이름이요. 장혜원 아나운서님 주민증 주지 않으면 그 이름 이외에는 안 만들어줍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내 기억나는 게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이렇게 왜 가족 행사 같은 거 할 때 돈을 좀 모으잖아요. 그때 그 통장 이름이 뭐였냐면 최씨네 통장. 뭐 이런 어디 가면 뭐 꽃분이 통장. 뭐 이름이 아닌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그렇게 통장을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일상 개인적 삶 속에서 금융실명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통장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장을 만들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만 통장 개설이 된다. 자, 이 금융실명제는요, 93년 8월 12일 밤 아주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뒷돈 더리캐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뭔가 그거를 또 어떻게 또 쟁여놓고 할까봐 꼼수를 좀 나름 쓴 것 같아요. 예. 이 금융실명제는요, 금융자산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세금을 또 정확히 걷어가지고 국가 재정 확보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각종 부정부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김영삼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군대 내 가장 큰 사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하나회. 이 하나회를 딱 날려버리거든. 이것도 전격적으로. 야, 그때 별 떨어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금융실명제. 이 금융실명제 역시 이 김영삼 정부의 제가 볼 때 제일 떠오르는 치적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요, 요즘 말로 찌라시가 돕니다. 찌라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깨톡으로 받은 적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A양과 B군. 그리고 쫙 인 다음에 A양 누구누구, B군 누구누구 이렇게 또 정리까지 해서 다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찌라시가 돈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찌라시가 돈 거예요. 왜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무려 4천억 원의 비자금이 들어있는 차명 계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찌라시. 이게 돕니다. 4천억. 근데 4천억, 지금 4천억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럼요. 그 당시 더 고스를 것 같은데. 그 지라시가 진짜였어요? 그 찌라시에 대한 진실이 드러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었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그 문민정부의 실세로 꼽혔던 이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당시 그 민자당 출입 기자 7명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이게 술이 문제야. 술이. 이 당시에 또 폭탄주가 돌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이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지. 취기가 살짝 오를 무렵에 이 서석재 장관이 지금부터 이 오프 더 레코드야. 오프 더 레코드. 너무 재밌지 그러면. 오프 더 레코드. 이게 뭐예요? 오프 더 레코드. 이게 방송사에서 기자들끼리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요즘 대화할 때도 많이 쓰기도 약간 하고. 기밀. 오프 더 레코드가 보도하지 말라. 우리끼리의 비밀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기자들은 귀를 쫑긋하죠. 오,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술 깨잖아요. 술 깨죠. 취한 척 하는데 깨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야, 이 4천억 원대의 그 가명 계좌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융실명이 시작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중 절반을 정부에 이렇게 기증을 하면 나머지 절반 구제해 줄 방법이 있을까? 이런 문의를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라면 바로 질문하겠죠. 그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그렇지. 물어보겠지. 네. 서석재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그 뭐 과거 실력자 아니겠어? 라고 툭 던진 거예요. 그럼 이제 기자는 더욱더 더 취한 척하면서. 그렇지. 또 묻는 거죠. 과거 실력자? 혹시 전두환, 노태우 둘 중 한 명입니까? 서석지 장관.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어.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증거가.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보였을 것 같아요. 이걸 보도를 안 하면 그 기자 그만둬야지. 그래서 기자 정신. 자, 그래서 1995년 8월 3일 아침 출근길 신문 가판대에 초대형 뉴스가 아이고.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왔어. 바로 나왔어.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 수천억 가명 계좌 소유 썰. 서석재 총무처 장관은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이 4천여 원의 가차명 계좌를 갖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게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라 그냥 온이네요. 온. 언더 레코드. 정말 이 충격적인 보도는요. 전국을 뒤흔들었고요. 서석재 장관은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한잔하면서 그냥 시중 소문을 그냥 가볍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 정말 이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예, 과연 기자들 불러놓고 술 한잔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냥 술 한잔하면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일까? 그러니까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건 간에 그래서 저는 그 당사자 전직 대통령들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헐 이렇게 돼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뻔뻔하게 역공세를 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거 김영삼 정부 이거 해명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있는 조치 취해라. 라고 아주 그냥 역정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궁지에 몰렸던 이 청와대와 여권은요 서 장관을 해임시킵니다. 근데 궁지에 몰렸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일부러 이런 사안을 만든 건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좀 더 평가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수습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실수로 돌리고 그렇죠. 책임을 지게 한 거네요. 근데 맞습니다. 이걸로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파문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의 특종을 빼앗긴 다른 언론사들은요 경쟁적으로 이 비자금 문제를 파헤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반응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퇴임 이후 동네 북처럼 얻어맞아도 내가 진짜 참았다. 그런데 이번 같은 고약한 말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참는 사람도 결코 참지 못할 것이다. 열받는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답답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조사를 들어간 이제 검찰은요,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엉뚱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거더라. 슬롯머신. 그러니까 이제 도박기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슬롯머신 자금 1,000억 원이 1년여 동안 11단계나 자금 세탁이 들어가면서 액수가 4천억 원 이상으로 과장된 것이고 이게 전직 대통령의 돈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 1인자, 대한민국의 1인자 누굽니까? 김영삼. 김영삼. 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대선 자금이 바로 이 노태우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도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검찰까지 그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1995년 10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정말 핵폭탄급 같은 폭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물. 증거가 있었네. 증거 찾았네. 찾아나 보네요. 그럼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를 한 거예요? 네, 뭘 것 같아요?
그거 같은데 뭐 녹취록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녹취록.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좀 꺼냈잖아요, 슬쩍.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 좀 얘기한 거를 녹음을 한 거죠. 아니면 그 드라마에서 사과 박스를 아하. 톤을 채워놓고 이렇게 추는 그 모습 지켰거나 95년 당시였는데 그럼 영상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옛날에 멕시코에서 그게 있었어요. 어떤 높은 청취인이 멕시코 마피아 카르텔 그 높은 사람한테 돈을 받는 그 장면을 지켰어요. 그때 멕시코 2000년 초반이었는데 난리 났어요. 그건 뉴스에도 나오고 그때 멕시코 이제 정치에 부정부패가 많다라는 걸 국민 다 알게 됐었어요. 그런 건 있으면 진짜 난리 나죠. 네. 사급 박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지금이야 금융위 실명제니까 이렇게 한 박스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차명 계좌 있으니까 계좌로 그렇게 해도 되니까. 어떤 걸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 추론보다 더 결정적 근거가 나왔습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근거. 속기록 통해 가지고 그 근거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직 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에 대해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이것이 서석재 씨가 발설한 4천억 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신한은행 예금 계좌번호입니다. 302-38-00-167. 이건 뭐 완벽한 숫자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계좌번호잖아요. 네, 이거 꼼짝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이날 이 박계동 의원은요, 비자금의 관리자, 예치 내용과 형태, 차명 계좌를 위해 빌린 이름까지 상세하게 폭로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죠. 서울 강서갑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박계동입니다.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되었던 4천억 원은 93년 2월 1일 100억 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되어 당일 즉시 동아은행, 신한은행 등 각 시중은행의 40개 계좌에 일체히 동시 분산 예치되었던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총 600억 원이 배당되었으며 이중 신한은행 서서문 지점에서만도 300억 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 300억 원 중 100억 원은 당시 신한은행 서서문 지점장 이우근 씨의 동서의 명의로 100억 원은 같은 지점 차장 이화구 씨의 처남의 명의로 나머지 100억 원의 비자금은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이것이 서석재 씨가 발설한 4천억 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거 소름 돋죠, 이거. 진짜 영화 같다. 그렇죠. 이거 진짜요? 신한은행 예금 계좌번호 302-38-0016-7인 것입니다. 이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잔고 조회표는 이틀 전인 95년 10월 17일자로 발행된 것이며 예금주는 우일 양행 하범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범수 씨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친으로 정작 자기 자신의 계좌에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불과 수일 전이었습니다. 오, 진짜 대박이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면인데 저 당시에 박계동 의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 같으면 잠도 안 잤을 것 같아요.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거 그냥 발표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청와대와 검찰이 덮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이 극적인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했는지 박계동 의원이 한번 증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일양행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하정욱이라고 하는 후배가 동창회에 갔는데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노태우 비자금 110억을 차명 관리하고 있는데 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노태우 비자금을 부탁받은 게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장인데 서소문 지점장한테 이거 빨리 찾아가시오. 그랬더니 서소문 지점장이 말하기를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너는 110억이지만 내가 토탈로 맡은 거는 400억이야. 나도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너 그냥 가만 있어봐. 그러면서 나중에 또 얘기 들은 게 이게 노태우 비자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믿기 어려우니까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니? 그럼 네가 계좌를 한번 잔고 증명서라도 한번 띄워와 봐라. 너는 예금 주니까 어느 은행에 있었든지 가서 잔고 증명을 띄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진짜 신한은행 용인수지 지점에서 110억 잔고 증명을 띄워. 보니까 예금을 입금시킨 기간이 한 4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럼 110억을 은행에다 가만히 묻어둘 사람은 전 세상에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림없는 정치 권력에 의한 비자금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이 이거 수사해 그렇게 할까요?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큰 사건일수록 국민의 귀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대정부 질의 때는 모든 언론사가 다 와요. 그리고 매일 국민들이 그 대정부 질의를 지켜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헤드라인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대정부 질의에서 아주 공개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정부 질의를 선택합니다. 큰 사건을 폭로할 적에는 좀 작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국회에 하기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먼저 했어요. 노태우 비자금 사건 전모에 대한 기자회견. 그걸 몇 시에 했느냐면 12시에 했어요. 왜 12시에 했는지 아세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는 검찰 수뇌부하고 청와대 수뇌부가 제일 먼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지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점심시간은 다 밥 먹으러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터지면 이런 일 없도록 해. 지침을 줄 때도 없어. 사실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12시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전부 다 기자들한테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더 듣지도 않고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타다다다닥 내려가는 거예요. 국회에서 서소문 지점 뭐 얼마 돼요? 한 10분도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쳐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서소문 지점장이 이제 점심 막 먹고 슬리퍼 신고 그러고선 기자들이 한두 명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기자들은 또 그러잖아요. 마치 수사관인 양. 우리 다 알고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다 시인을 한 거예요. 노태우 비자금 맞습니다 하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뚜껑을 여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계획이 시뮬레이션까지 상상해가면서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청와대도 멈춰져 있어야 되고 검찰도 멈춰져 있고 심지어는 기자들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정보 있으면 얼른 청와대부터 먼저 알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휴대폰 문화가 발달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식사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점심 먹고 있었을 때 복문을 해야겠다라는 그 작전을 짜는 것 자체가 거의 뭐 007 제임스 본드의 그 영화의만큼의 복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생생해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맞아. 의원님이 그 당시에 제보를 후배한테 받았을 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 폭로를 하기까지는 또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또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 박혜동 의원, 전 의원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죠. 국민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그 국민의 분노를 청와대도 어떻게 진정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국민들로서는 저거 480억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니까 그때 1,800억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나타나니까 4,000억이라고 이제 그때 늘어나네요. 이게 뭐 거짓말 하듯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계마다 서로 정치적 협상을 한 거예요. 통과하신 다음에 혹시 압력 같은 거는 못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죠. 특수기관이나 특수기관을 사칭한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배대지는 칼이 안 들어가냐. 너 출근할 때 올림픽대로 타고 있는 거 알아? 너 트럭으로 갈아버릴 거야? 심지어는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고야. 거기까지. 그때 굉장히 무서웠죠. 저도 사실 전문 용어로 깡다구가 센 사람인데 그런 협박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88 올림픽에 갔을 때 거기 28톤 트럭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조그만 승용차는 뭐 바퀴 하나 뭐 탁 갖다 걸쳐도 그냥 날아갈 텐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집 아파트 또 집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두렵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사우나실 간이 침대 의원회관에 놓고 의원실에서 계속 여기 의원실에서 여기서 생활했죠. 근데 궁금한 게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시행이 됐는데 폭로는 1995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 사건에 좀 시간의 틈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장하나님이 예리해. 예리하네요. 예리해.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시다. 자, 제 비자금을 여기 네 분들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장희원 아나운서 돈으로 100억, 크리스찬 100억, 나이 100억씩 꽂아준 거예요.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있다 없다? 없죠. 나중에 권력자인데 썼다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93년에 시행되었다고 해도 그냥 조용히 입 꼭 닫고 그냥 가면 돼요.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95년 다음 해부터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과세 무조건 다 내는 거잖아요, 저희는 네. 그러면. 그렇지.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고 해야지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이거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지금 100억이면 세금이 얼마겠습니까? 생돈을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차명 계좌의 계좌 주인들이 이제 좌불안석. 난리 나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노태우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해요. 폭로 다음 날 1995년 10월 20일 오후 2시 노태우는요. 연희동에 있는 자택에 머무르면서 전 안기부장이자 비자금 관리자였던 전 경호실장 이현우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드린 대본 네. 노태우 역할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잘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의 노태우. 도대체 어제 박혜동 의원이 말한 계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우리 돈 맞아요? 소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똑같아. 사실 저도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통장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빨리 알아보이소. 가까이 박 의원이 말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 계좌는 우리 것이 맞습니다. 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와 대박이다. 이 더리캐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박계동 의원의 폭로를 기점으로 온 언론사가 연일 대서특비를 쐈고요.
확실한 물증도 있으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노태우는요, 결국 비자금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1995년 10월 27일 오전 11시 자택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못난 노태우 외람되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말로는 다할 수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저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통치자금 문제에 대한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사죄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드립니다. 이날 노태우는요, 9분에 걸쳐 준비한 사과문을 천천히 낭독했고요. 마지막엔 결국 눈물까지 보입니다. 이 눈물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대학생 때라서 아주 생생해요. 도대체 4천억을 어떻게 모은 거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뒤통수를 딱 때리는 엄청난 사건이 또 터집니다. 노태우가 사과문을 발표하기 8시간 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던 당시 야당이었죠.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탄발언을 합니다. 대선 때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씨의 돈 20억을 받았다. 이거 나만 받는 거 아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받았다. 이거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도 노태우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네요. 맞습니다. 다 엮여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김대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태우에게 받은 비자금은 사실은 위로의 명목이었고 어떠한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절반은 개인적으로 선거 때 쓴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당에 주었다. 라고 하면서 이 돈을 받은 이유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 비자금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자금으로 사용됐다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많이 실망했고 또 많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토끼로 키워드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자 증후군. 억자 그렇죠.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 장현 아나운서님이 속기록 읽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금 파문 이후에 국민들은 소위 억자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억소리가 신문에도, 라디오에도, TV에도, 길거리에서 또는 술을 먹을 때도 억, 꿈속에서도 억하는 소리뿐입니다. 심지어는 뱃속의 아기부터 관 속의 송장까지도 억소리를 하면서 춤을 춘다니 국민들이 지금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돈을 황금 분할하여 부패의 향연을 벌여온 부패 공범자 일노 삼김 씨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사실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금 국민들의 분기가 팽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물가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의 억과는 그때 억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짜장면이 2,000원. 기억나요. 버스 승차권이 300원이던 시절이라고 하니까. 지금 짜장면 가격이 얼마죠? 한 6,000원 하나? 5,000원, 6,000원. 뭐 비싼 데 8,000원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어디서 모은 거야? 나는 지금까지 미스터리야. 이거는 진짜 너무 많다. 근데 전직 대통령이랑 야당 지도자 김대중 그리고 현직 대통령 김영삼까지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이 연루돼 있다니 정치권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결국 노태우는요 대검찰청에 소환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 많은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받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디 큰 기업. 그 많은 돈이면 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 정주영, 현대 이런 재벌 총수 36명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2주 뒤인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네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 가셨고 노태우 대통령은 구속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검찰은요. 노태우의 비자금이 총 4,100억 원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명 남았잖아요. 전두환도 비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지금 비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영삼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그들의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심판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요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11명을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결국 12월 3일 전두환도 구속 수감되었고요. 결국 이 둘은 함께 재판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 이 사진 이것도 정말 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사진이거든요. 야, 이건 정말 와. 그러면서 이 두 분 이렇게 손을 그러네. 아, 요 장면 이거 참 저 장면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진짜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두 전직 대통령이 이게 지금 파란 수의를 입고 이게 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5.18 12.12 사건 피고인 16명에 대한 첫 공판은요. 1996년 3월 1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합의 30부 심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내란 여부를 판가름하는 재판답게 무려 검사가 8명, 검사가 8명이에요. 변호인 30명이 서로 대치돼가면서 포진한 상태였죠. 어떤 신문은요, 기사에 그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면, 야, 이거야말로 세기의 재판이다. 비자금 사건 재판 때 이 방청권 한 장 가격이 1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런 내란수괴, 뭐 이런 것 좀 하는 이 법정에서는요, 이 방청권 한 장이 50만 원을 호가했다고 합니다. 무슨 아이돌 콘서트 안표처럼.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만큼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던 것이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두 전직 대통령은요, 뭐 당연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태우는요, 1심에서 군형법상 반란,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상관 살해,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죄목으로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징역 22년. 2심에서는요, 다소 감형되어가지고 징역 17년을 선고받습니다. 노태우가 이랬고요. 자, 전두환. 자, 전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요,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 2심에서는 조금 감량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은 이때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 등에서 2,259억 원을 받은 거 맞다. 근데 그 돈은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다. 대선 지원금 등 정치 자금이었고 이것은 정치와 경제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아, 진짜. 근데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임 초 사실은 정치 자금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난 한 푼도 안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이 정치 자금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하더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하면 망명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 자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1심, 2심 나왔으니까 최종 선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최종 선고는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노태우는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또 결국은 풀려나잖아요. 그렇죠. 1997년 대선 직후에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석방해 달라는 김대중 당선자의 청을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약 2년만 감옥에서 살고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근데 범죄 2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답답하다 아주. 일단 사면으로 풀려났는데 추징금을 내야 돼요. 네, 대략 두 사람당 거의 2천억 이상씩 추징금 있잖아요. 자,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군인 출신이자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이 둘은요, 참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그 끝은 조금 좀 달랐죠. 노태우는 일단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번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노태우 본인이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대신 사과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추징금 2,628억 원도 모두 완납을 했습니다. 난 이걸 완납했다는 거 보고 진짜구나. 진짜구나. 엄청난 금액인데. 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 말이 돼 있는데 이걸 완납했다는 걸 봐서는 진짜구나. 네. 근데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어떤 사과도 없었고요. 추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내 지갑에 있는 29만 원이 전부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비자금 사건이 밝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어쩌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괜찮지만 국민들이 누구나가 알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정말 국민들이 고질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씩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도 엄청나게 많죠. 국민의 봉사자라면 자기의 피해가 얼마이든 간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국민들이 준 권력을 반드시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공의로운 행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 전부가 느끼는 그것을 반드시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관둬야 돼요. 1년에 한 개씩은 해라. 뭐가 무서운데? 국민이 국회의원한테 얼마나 많은 권력을 줬는데 국민들한테 저 사람 뭐 했지? 이렇게 싶으면 물러나야 돼. 네.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니까 또 맨 마지막에 또 가져야 되는 시간 있죠? 짜잔!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늘 우선권을 드립니다. 마음껏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는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내 거 아니에요, 저거. 여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시나요? 정치 자금으로 숨겨뒀던 비자금이나 더러운 돈들이 금융 실명제로 한 번에 밝혀져가지고 다들 그 죄값을 치르게 됐고 그러니까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되겠네요. 오늘 나는 국민들 또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방금 특히 그 박계동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도 진짜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력과 권한을 주는가에 대해서 저 사람이 당연하게 그걸 누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들한테 요구하고 또 잘못되는 부분은 끝까지 캐고
이런 책임감을 국민들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맡겨놓고 끝이 아니라. 맞습니다. 크리스찬.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그래요? 정리한 데 있어요. 그게 문제야. 오늘 나는 금융 실면제를 알게 되어. 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일으키게 하는 그 작은 액션이었잖아요. 작은 액션, 큰 효과.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는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체인 리액션처럼 더 큰 거를 밝혀도 큰 거를 밝혀 결국에는 좀 더 깨끗한 정치를 만들게끔을 도왔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멕시코 그런 작은 액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멕시코 정치도 많이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오늘 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알게 됐다라고 하고 싶어요. 마지막 그 박계동 의원의 인터뷰가 국회의원은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단 공의롭게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매번 좀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는 이 좋은 법을 만들고 또 이렇게 행정부, 또 부정과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우, 정치가 왜 이렇게 저질이야. 국회의원들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은 곧 국민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뽑는 건 국민들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정말 좋은 그런 정치인들을 만드는 것, 그건 국민들이고 이 국민들이 이 국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출연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국회사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소하고 낯선 이런 국회사에 대해서 최태성 선생님께서 너무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국회사에 대한 첫걸음을 매우 의미 있게 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국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고 제 또래 친구들도 국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소감 남겨주세요. 우잘모 국회사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당첨자는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숨을 막는 dirty cash 없으면 없는 대로